서울중앙지법 조희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삼성의 430억 원대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도움 등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과 견해를 달리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검은 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번 주 들어 세 번째 변론을 개최하는 등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 뉴스룸에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연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차명 휴대전화 사용을 부인해왔지만 최측근인 정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거짓 해명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오늘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500억 원으로 올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를 주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관제 데모를 사실상 기획하면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뒷돈을 건넨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이들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특검은 뚜렷한 물증을 확보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국정 개입 수사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대면 조사도 이미 밝힌 대로 2월 초까지 반드시 하겠다.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나온 특검의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의 본류는 흔들리지 않으며 박근혜 대통령 조사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조희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시간의 심사 끝에 영장을 기각했죠.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을 입증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대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 부장판사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격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무죄는 가려봐야 하는 것이고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헌재 결정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자, 오늘 새벽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특검이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특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입장 발표 그리고 오후 정례 브리핑까지 평소보다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각은 결국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이 부회장의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건데 특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를 벗은 건 아닙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정상적인 수사 진행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오늘도 거듭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 부회장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뇌물죄 입증을 자신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예.
자, 특검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회장 혐의를 보다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한 보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을 밝혔는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앞으로의 뇌물죄 수사 방향에 대해 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그룹 2인자로 꼽히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을 이 부회장의 뇌물죄 공범, 그러니까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SK와 롯데 등 기존에 언급됐던 다른 대기업 수사도 영장 기각된 것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이 부회장 조사는 계속한다는 것이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네,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역시 이 영장이 기각된 것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앞서 2월 초로 대통령 조사 시점을 못 박았는데 수사팀 사정 등에 따라 시점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즈음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박 대통령 측과 미리 사전에 일정 조율 등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과 뇌물죄 공모 관계에 있는 게 최순실 씨입니다. 최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 조사에 계속 나오질 않고 있는데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최 씨는 3차례 연속 이 특검 조사를 못 받겠다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최 씨가 한 번만 더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로라도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하지 못했던 또 다른 혐의, 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해서 새로운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요. 오늘 특검은 이르면 오는 주말 최 씨에게 새로운 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 특검에 나가 있는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죠. 법원이 이 부회장을 구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우선 리포트 통해서 보시고 이를 둘러싼 논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뇌물범죄의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삼성의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삼성 돈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 등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반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범죄의 소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 재벌 총수의 앞에서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들이 구속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놓고 민변을 비롯해서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김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 부회장에게는 일단 뇌물 공유 혐의하고요, 횡령 그리고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뇌물 혐의를 먼저 살펴보면 미르와 K스포츠 등 재단에 이제 200억 원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코레스포츠 컨설팅 계약금 그리고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 등 모두 합쳐서 430억 원을 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돈들이 결국은 대가성이 있는 돈,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위한 돈이라는 게 이 부회장의 혐의입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 내용으로는 이 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준 대가다. 이런 혐의. 그래서 이제 뇌물 혐의가 나온 건데 이게 소명되지 않았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보도도 해드렸다시피 말씀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독대 사실을 최순실 씨가 먼저 알았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선 법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네, 법원은 우선 대가 관계 그리고 부정한 청탁 등이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또 각종 지원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설명이 이제 영장 기각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뇌물수수자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건 뭐 꼭 조사를 해야만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뭐 지난해 검찰이 박 대통령을 사실 조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특검은 이제 오는 2월에 박 대통령은 2월 초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인 뇌물 사건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생긴 건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는 너무 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의문인 것은 그동안에 대통령 뇌물죄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적용 혐의 자체는 직권남용이긴 하지만 예. 박 대통령하고 공범으로 함께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성 합병과 관련된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된 건데요. 삼성 합병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혐의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 전 장관의 경우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이미 구속이 됐는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예.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분석이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흔히 이제 그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나오는 얘기, 즉 증거인멸 우려, 또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법원에서 밝힌 사유를 살펴보면요. 일단 뭐 규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예. 이제 형사소송법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은 이제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면 가능한 건데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범죄가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결국은 그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라리 도주 우려가 없다거나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증거인멸 부분이 뭐 해당이 안 된다든가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겠지만 수사 내용 자체의 의문을 제기한 결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그런 그 반대론자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더 당혹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법조계 반응은 그렇고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네, 문재인 전 대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제 민심과 동떨어진 이제 결정이어서 유감스럽다면서 이제 특검에서 보강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를 밝혔고요. 예. 여권의 선주자들은 뭐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이제 당 대변인 등을 통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정도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오늘 가장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국민의당입니다. 그러니까 의총까지 열어서 의견을 내놨는데 경악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내놨고요. 법원 내부에서 혹시 또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본인들의 지인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할 만큼 일단 비판 여론 자체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지만 판사들도 전반적으로는 내가 기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판사가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예. 또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사실은 특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내용을 좀 추상적으로 기재한 게 아니냐. 사실은 뭐 특검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또 법원에서는 명확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예. 법원에서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입장은 물론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겠죠. 그리고 만일에 아직 뭐 정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재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또 특검에서는 참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 김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박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로 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최순실 씨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승마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하면서 남긴 메모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메모에는 삼성이 우회적인 지원을 통해서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추가로 말을 사주는 방안과 입단속이 필요한 최 씨 회사 직원의 실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과는 영장 기각으로 귀결이 된 것이죠. 삼성의 적극 가담과 관련한 정황을 이서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9월 2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호텔에서 최순실 씨를 만났습니다.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해 명마인 비타나를 사줬다는 유럽 승마 매체의 보도가 국내에 알려진 직후입니다. 특검은 이날 박 사장과 최 씨가 대책회의를 하며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메모엔 독일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최 씨가 2017년까진 삼성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나아가 최 씨 회사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정유라 씨에게 수십억 원대 말을 추가로 사주는 방안도 들어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승마 지원이 논란이 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까지 논의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분이 있어 입단속이 필요한 최 씨 회사 직원의 실명 등을 적는가 하면 정유라 씨에 대해 페이스북을 하지 못하도록 박 사장이 최 씨에게 당부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또 당시 야당 위주로 공세가 이뤄지던 상황에서 현 정권에선 문제가 없고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박 사장이 작성한 메모 내용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최고 윗선이 누구인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것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들을 가지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장 기각은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보다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취재기자와 이 문제를 다루고 잠시 후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예,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예. 뇌물 관련 혐의는 이번 탄핵 심판에 문제가 삼고 있는 헌재가 문제 삼고 있는 5가지 쟁점 중에 하나일 뿐이란 것인데요. 예.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 위반, 법치주의 위반, 또 대통령의 권한 남용, 세월호 7시간 문제 등 대통령의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언론자유 침해 이렇게 4가지 헌법 위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번 것도 뭐 사실 그 불구속으로 됐다라는 것뿐이지 아직 그게 실제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당초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서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의 비중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작년 12월 9일이었죠. 그 가결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예. 31페이지에 걸쳐서 4가지 헌법 위반 사유 등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뇌물 혐의, 법률 위반은 마지막 5번째 사유이고 삼성의 뇌물 관련 표현, 직접적인 표현은 4문장이 전부입니다. 금품 제공자에 대한 뇌물죄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무죄가 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도 아무튼 삼성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유무죄가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혹 그것이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탄핵에 큰 영향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의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탄핵 심판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 위반이 중대할 때 파면을 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나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같은 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그 위반이 중대한지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별도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번 주에만 3번째 벌써 탄핵 심판 변론이 열렸습니다. 증거도 어제 대거 채택이 되고 또 증인이 무엇보다도 대폭 줄어들면서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죠. 네. 헌재 재판부는 오늘 이번 주에만 3번째 변론을 열었는데요. 변호인이 입회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진술조서가 모두 증거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증언을 피하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기업인들 중에는 황창규 KT 회장 등 소추위원단이 10명의 증인을 오늘 철회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비해서 이번 탄핵 심판은 상당히 속도를 더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때 돌이켜보면 2004년 1차에서 7차 변론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오늘 7차 변론이 있었는데 16일 만에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2배가 빠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13년 전에 비해 2배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2004년에 비해서 이번 탄핵 심판이
쟁점이 많은 건 사실이고 변론기일이 더 필요하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은 결론적으로 탄핵 심판에서는 별 영향이 없고 오히려 헌재가 지금 속도를 더 내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증거 채택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에 증인 신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몇 차례 쟁점 변론 그리고 최후 변론이 열리게 되면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쓰는 시간을 더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헌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부 쟁점이 더 다퉈지더라도 늦어도 다음 달 말이면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말. 예.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느냐? 적어도 재판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로서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서 형사재판에서 무죄 주장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측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증거 효력을 문제 삼는 등 지연 전략을 펴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겁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오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 증거 효력을 문제 삼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이 마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절차로 진행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강 재판관은 탄핵 심판의 경우 일반 재판처럼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국정 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이라고도 못을 박았습니다. 강 재판관은 어제도 대통령 대리인단이 한 명씩 돌아가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문제 삼자 중복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면서 호통을 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진실 규명을 위한 역할이 클 때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게 미국과 우리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대통령 측의 증거 다툼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심수미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과는 무관하게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예상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증인 신청자 수를 대폭 줄인 데다가 탄핵 사유도 요점을 좀 더 추려서 조만간 헌재에 다시 제출하기로 한 것. 이 두 가지가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세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마치고 중구 순화동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자, 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권성동입니다. 자, 7차 변론은 오늘 뭐 예상대로 그냥 순탄하게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저하고 인터뷰하고 다시 가셔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굉장히 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나와 주신 거네요. 자, 먼저 앞서 거론한 두 가지 요인 중에 후자, 그러니까 증인 수를 대폭 줄인 것. 그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즉 탄핵 사유도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한다. 이건 뉴스룸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 변호사에게 탄핵 소추안 준비 서면을 다시 손질해달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탄핵 사유 중에 매우 중요한 것만 다듬는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안에는 헌법 위반 부분이 5개, 법률 위반 부분이 8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률 위반 부분 8개가 마치 검찰의 공소장처럼 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강요죄에 해당한다, 또 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범죄가 되는 것처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무죄는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범죄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적 평가를 헌법상의 대원칙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직업공무원 제도를 침해한 것이냐, 또 사적 자치의 기반을 둔
기업 결정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헌법 위반 부분으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꽤 여러 가지의 탄핵 소추 사유를 내셨을 때 대략 5가지의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예.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과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5개 중에 마지막 5번째 법률 위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법률 위반 부분이 사실 이제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하는 것인데 그 범죄 성립이 된다는 부분을 사실관계는 그대로 살리고 예.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헌법상의 대원칙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은 형사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예.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예.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법률적 평가가 그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럼 그걸 정리해서 언제쯤 다시 제출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어제 그 대표 변호사한테 지시를 했고 또 오늘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음 주 초까지 제출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증인 숫자도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탄핵 사유를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을 하는 것이 규정상 뭐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향해서 형사재판하듯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른바 이제 일침을 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오늘 강일원 재판관이 한 얘기와 맥이 닿는 것 같은데 혹시 권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도 헌재가 절차를 좀 빨리 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어제 그 증거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체부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변호인이 참여한 진술 조서는 전부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제 적으면 2명, 많으면 5명밖에 청구인 측 증인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진술 조서를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로 하는데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모두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듣는다 그러면은 굉장한 시일이 소요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증거 체부에 대한 헌재 결정으로 해서 증인의 수가 대폭 줄었고 예. 그에 비춰 봤을 때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단축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증인 신청자 수를 대폭 줄이면서 지금 예를 들면 잠적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이런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뭐 저희들이 안 나오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재만 안봉근이 지금 집을 비워서 소재 탐지까지 했는데 지금 소재 불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소재 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면은 저희들이 증인 신청을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나오지 않아도 검찰 수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기록을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일단 탄핵 사유도 요점을 추려서 줄이고 그리고 증인 신청자 수도 줄이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 13일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 늦어도 헌재 결정이 3월 초에는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예. 지금 이 2가지의 대폭 줄임의 효과가 만일 있다면 3월 초보다 더 일찍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아까 저희 백종원 기자는 늦어도 2월 말,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맞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근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예.
피청구인들의 증인 신청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그 피청구의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해서 헌재에서 몇 명을 채택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그 증인들이 소환 기일에 제대로 나와줄 것이냐의 문제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의 속도로 보고 순조롭게 나온다 그런다면은 2월 말쯤이면은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상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예. 그 뭐 누구나 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혹시 그보다 대폭 늦어질 가능성, 다시 말하면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차피 대선을 위해서 각 정당이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좀 늦출 것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건 좀 이해가 가진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헌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긴 남는데 그런 그 예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예, 헌재의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는 굉장히 저희들 예상보다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보이고요. 예. 또 실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재가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썼다는 게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누구 명의인지 밝혀지지 않을 경우 대포폰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증인으로 나와서 밝힌 내용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대포폰 사용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한 바가 있죠. 전다빈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과 박 대통령 둘 다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사용했고 누구의 명의로 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청와대는 대포폰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라며 일축했는데 2달 만에 다시 대포폰 논란이 재점화된 겁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의자를 모르는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에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늘 헌재에서 그동안 JTBC가 녹취록을 통해 보도한 내용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 개최를 지시한 것이나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독대 사실을 미리 보고받은 게 모두 사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가 사실상 비선 실세였다는 걸 인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지난 2013년 10월 27일 최순실 씨가 순방 나가기 전 수석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잡아보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의 통화 뒤 계획에 없던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린 건 맞다면서도 회의는 대통령과 보좌진 등의 의견까지 다 반영해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 전 비서관은 최 씨는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밖으로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꼬였다라며 사실상 최 씨가 비선 실세였다는 걸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최 씨가 국정의 내밀한 부분에까지 관여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시점은 불확실하지만 최 씨에게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 독대 사실을 미리 전달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이루어진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선 잘 모른다면서 독신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의 중동 진출을 알아보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려 했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제적 공동체를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온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관련된 회사만 콕 찍어서 평창올림픽 공사 사업자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은 박 대통령이 예산을 더 효율성 있게 절감할 방안이 있는데 누슬리라는 업체가 있다며 그걸 포함해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누슬리는 최 씨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 만든 더 블루케이가 국내 사업권을 가졌던 회사로 평창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공사를 맡으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관련된 회사만 콕 집어 평창올림픽 사업권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이 누슬리를 콕 집어 말하면 대통령이 누슬리를 어떻게 아는지 의심이 들지 않느냐고 묻자 김 전 수석은 의심이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은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관여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해 김 전 수석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재판관은 모든 공무원의 첫 임무는 법령에 준수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박 대통령이 세심하게 살핀 건 평창올림픽만이 아닙니다. 미르재단의 규모까지 신경 썼는데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VIP가 기금을 300억에서 50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부회장은 또 안 전 수석으로부터 사실상 허위 진술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청와대가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안 전 수석이 전화로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만들라고 했고 며칠 뒤 규모를 키우라고 다시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VIP, 즉 대통령이 300억 원은 적으니 500억 원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는 안 전 수석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미르재단은 10월 27일 기금 486억 원 규모로 설립됐습니다. 안 전 수석이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두 재단이 설립됐다고 언급해달라며 이 부회장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판에서는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앞둔 이 부회장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검찰 소환 전날 밤 전경련 직원이 안 전 수석의 전화 통화 내용을 기록한 포스트잇 메모에는 야당 특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모금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내일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주목이 되죠. 현직 장관 신분으로 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장관의 경우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사퇴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특검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영장 발부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자신이 없다면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또 김 전 실장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총괄 기획자, 조 장관은 연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김 전 실장이 구속되면 블랙리스트 의혹을 밝히는 특검 수사는 곧바로 박 대통령을 겨냥하게 됩니다. 특검은 이미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내일 구속이 결정되면 현직 장관으로는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특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박 대통령이 관여했느냐가 관건입니다. 특검은 당시 청와대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경이 됐고 특히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인식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상관은 안종범 수석으로 두 사람은 모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최 차관이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안의 분위기는 문화계가 성향이 상당히 좌파적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필요성에 꽤 공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 이유를 설명하면서 안종범 전 수석이 문화계 쪽에는 좌파 인사들이 많아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특검은 이런 분위기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집행하도록 추진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인식과 맞물려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작성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조윤선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집회를 열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의 이른바 관제 데모까지 기획하고 관리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JTBC 뉴스룸이 작년 4월부터 꾸준히 제기한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간 모종의 결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경련이 차명 계좌를 활용해서 관제 데모를 해온 어버이연합에 지원금을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경련이 왜 뒷돈을 댔는지, 그리고 누가 그 두 조직을 이어주었는지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 의혹은 무성했는데 당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특검은 조윤선 장관, 다시 말해서 청와대와 어버이연합의 연관 고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로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셌던 시기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친박단체인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관제 데모를 주도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어버이연합은 2014년 7월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시위, 세월호 관련 정부 대응을 비판한 영화 다이빙벨 상영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수단체를 활용해 정부 비판 세력에 맞대응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은 그 무렵 국정원에서 작성한 세월호 관련 청와대 대응 문건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당시 정무수석으로 집회에 쓰일 구호까지 챙기며 관제 데모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나빠진 여론을 돌리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어버이연합의 집회까지 기획하고 관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예, 문화계 블랙리스트부터 어버이연합을 동원한 관제 데모까지 청와대가 소위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준 대응 방식은 치밀하고 교묘하기도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반세월호 집회를 지시했다라는 보도. 뭐 어찌 보면 기막힌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를 지시했다는 조윤선 장관 쪽의 반응은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네, 저희가 조윤선 장관이 사용하는 이 2대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봤는데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조 장관은 어제와 오늘 모두 연가를 냈는데요. 그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예, 당연히 이 거취 표명도 계속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이 현직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참고로 1995년에 이형구 노동부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산업은행 총재 때 받았던 뇌물.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 이틀 전에 사퇴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자, 어버이연합을 동원한 이른바 관제 데모 의혹. 이건 저희가 작년에 4월에 시작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걸 저희가 보도한 이후에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지난해 JTBC는 전경련이 기독교 선교 복지재단 계좌를 통해서
어버이연합 측에 총 5억 2,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예. 이 보도 직후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이 추선희 사무총장과 정경련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9달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특검이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활용해 관제 대모를 지시했다는 관계자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이 청와대와 어버이연합의 유착 관계를 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정경련이 왜 어버이연합 측에 돈을 줬는지 또 이 두 조직의 연결은 누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무성했는데 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실마리도 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무슨 그 청와대 어느 행정관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아예 정무수석이 이걸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기획됐고 또 작성이 됐고 이게 또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이 윤곽이 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1차적으로는 청와대가 기획하고 작성을 도맡아서 문건을 문체부에 전달을 하고 이 문체부 산하 단체들은 이 리스트에 근거해서 각 예술인 단체와 개인을 정부 지원금으로 좀 옥죄는 구조입니다. 예. 이 모든 과정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괄 지휘했고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이걸 실행을 했다는 건데요. 예.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실장은 다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의 칼끝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나온 얘기로는 당초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뭐 역시 그 법조계 출신답게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가 돌다가 네. 엊그저께 나온 얘기는 특검이 그야말로 뭐 빼도 박도 못할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밀면서 본인이 굉장히 당황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바가 있는데 과연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죠. 청와대가 주도한 블랙리스트 그리고 관제대모 특검이 이걸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정부가 말을 잘 안 듣는 예술인들을 예산 지원을 배제하면서 길들이고 또 억압을 했다. 뭐 이런 구조잖아요. 예. 이 문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대 범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청와대가 지시한 관제 대모 역시 소홀히 다루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청와대가 직접 여론 조작에 나선 정황이 나온 거고요. 또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 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 수사 결과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이 된다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직권남용의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과 동시에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행보에 돌입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반 전 총장은 여러 메시지를 쏟아냈죠. 하지만 반 전 총장의 메시지 정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안지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귀국길 공항에서부터 정치 개혁을 외쳤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 교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16일엔 정당 없이 홀로 하려니 힘들다며 기존 정당에 입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통도 강조했지만 기자들이 위안부 발언에 대해 캐묻는 상황에 처하자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와서 그것만 들고 내가 못 맞지 역사에 무슨 잘못을 한 게 지금 나쁘는 거예요. 앞서 실업 문제에 대한 메시지들은 청년들로부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볼런티어로라도 나가서 한번 세계하고 어려운 데도 다녀보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국 직후 이틀 동안 사드 배치를 옹호하며 했던 발언들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반도의 현실이 거의 지금 준전시 상태 같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발언을 놓고선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와 외교관답지 않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반 전 총장은 일주일 가운데 나흘을 첫 지방 방문에 썼습니다. 진보와 보수 그리고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통합형 일정을 선보이려고 시도했지만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반반 행보라는 비판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반 전 총장이 밝힌 자신의 정체성은 진보적 보수주의자입니다. 귀국 후 일주일 동안의 행보도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방문한 날이면 대구, 그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 찾은 서문시장까지 연달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짠 겁니다. 이러다 보니 반 전 총장은 지난 사흘 동안 서울에서 부산, 이어 경남에서 전남, 다시 광주에서 대구로 이동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이 안배되면서 동서를 바삐 오간 겁니다. 또 그제는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자, 파이팅!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려는 전략이었지만 의미 있는 정치적 메시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양측을 그저 왔다 갔다 한 반반 행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가는 곳마다 지지 모임 회원과 비판 시위대가 부딪히면서 당초 노렸던 국민 통합 행보란 취지는 약해졌다는 분석이 반 전 총장 주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메시지 정치가 잘 먹히지 않고 광폭 지방 행보를 놓고도 평가가 엇갈리죠. 지지율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와 전망을 살펴보죠. 고석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반 전 총장 지지율이 분명히 오름세는 아니죠? 오늘 리얼미터의 1월 3주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소폭 떨어져서 21.8%였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2%포인트 정도 올라서 28.1%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의 추이도 이와 유사합니다. 네, 일단 귀국에 따른 반짝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서 리포트에서 지적한 이른바 반반 행보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네. 이 캠프 내부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반 전 총장은 귀국과 동시에 이 진보적 보수주의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정치 교체를 외치면서 기존 정치권의 프레임에 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컨셉트에 따라서 1차로 선보인 메시지와 행보를 놓고 국민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지만 당장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기존의 반 전 총장을 영입하려던 정당들도 분위기를 좀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일주일 만에 이 분위기들이 다소 냉랭해졌습니다. 네. 당장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 반 전 총장의 대선 완주가 어려워 보인다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혹평을 내놨습니다. 바른정당에서도 입당을 해도 대선 후보 추대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도 입당은 개인의 문제이고 오더라도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귀국전과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예전에도 비정치권 출신 제3후보들이 대선판에 뛰어든 직후에 좀 고전을 면하지 못한 적이 있잖아요. 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통틀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던 고건 전 총리는 새를 모아야 하는 정치권의 분위기 속에서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막 정치에 뛰어들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당시 조직세가 강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이 경쟁을 하느라 초반부터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반 전 총장과 캠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 캠프의 당초 목표가 설 연휴 전까지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을 따라잡는다 이거였는데 네. 현재 상황은 이 반대로 가면서 당연히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가 단합해야 할 이때 이 외교관 후배 출신 그룹과 MB정부 출신 인사들 사이에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네. 바로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대선 주자로서의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이 오락가락하는 발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7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여러 대의 소방 고가 사다리가 함께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오늘 오전 이란 테헤란의 대표적 상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진화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관 최소 30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테헤란의 최고층 건물 가운데 하나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른바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문화계 전반이 크게 위축돼 있지요. 출판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얼마 전 국내 2위 서적 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부도로 영세 서점과 출판사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부도가 난 국내 출판 도매 업체인 송인서적입니다. 창고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 송인서적 채권단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삐 움직이던 컨테이어 벨트가 이렇게 멈춰섰습니다. 전국 서점에 유통되지 못한 채 이곳에 보관된 책들만 모두 40여만 권에 이릅니다. 5,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에는 갑작스레 운영이 중단된 모습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동네 서점으로 배송하기 위해 분류해 놓은 책이 덩그러니 남아 있고 출간되자마자 유통망을 잃은 신간 서적은 빛도 못 본 채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 구역엔 독자들이 많이 찾는 책을 한 군데에 모아놨습니다. 이쪽을 보면 한 온라인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오른 책들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옆쪽에는 신간 서적도 있는데 이렇게 거래 명세서도 남아 있습니다. 발행일이 2017년 1월 2일인데 출판사에서 출고되자마자 전국 대형 서점에 유통되지 못하고 이곳 창고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 전국 서점에 유통하는 송인서적은 국내 서적 도매상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서 인구가 줄고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 공세에 밀려 결국 100억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했고 최종 부도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피해 출판사와 동네 서점만 모두 4천여 곳입니다. 조선소 하나가 힘들어지는 거랑 거의 같은 인원들이거든요. 솔직히 송인 서적이 부도가 나서 출판사들과 뭐 기타 서점 업계, 뭐 인쇄소, 제본서, 지류회사가 다 맞물려 있고요. 이미 인쇄업체의 2차 피해는 현실화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인쇄소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받은 송인서적 어음만 1억 2천만 원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쇄 주문량도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뭐 3,000부 찍을 거란 2,000부로 줄인다든지 1,000부라도 찍을 거를 뭐 안 찍고 있는다든지 이런 거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죠. 당장 유통망을 잃은 동네 서점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혀 몰랐죠. 그날 책이 돌았기 때문에 부도 나는 거를. 그 다음날 책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뉴스 보니까 이제 부도 났다고 그래 알고 송인에서 뭐 부도 났다고 연락 받은 적도 없고. 송인서적이 부도가 난 날 마지막으로 입고된 책들입니다. 그 이후 책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품하지 못한 재고 서적도 문제입니다. 이곳 서점만 피해액이 8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80억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세워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어서 현장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정부 쪽의 출판은 통제 대상이었어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와서는 블랙리스트 만들고 우리 사회 문화 산업의 기반이 되는 출판 산업에 대한 지원에 이렇게 지금 아직도 그 무심경하다라는 거는 참으로 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네 서점과 영세 출판사의 위기는 당장 독자들이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판 산업이 흔들리면 우리 문화 전반에 그 파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관심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브레인 드레인을 막고 그중에 일부를 우선 학자들을 불러서 국제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에다가 서스테이너블 솔루션을 그 드라이빙 포스 하이 레벨 그 판을 비준 그 커미트먼트 인더스트리 4.0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463개의 계단. 한 발 한 발 걸어서 그 위에 올라서면 머리 위엔 하늘이, 눈앞엔 아름다운 중세거리가 펼쳐집니다.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피렌체 두오모 성당이란 이름으로 익숙한 그 성당은 인생에 한 번은 꼭 들러야 할 곳으로 손꼽히고 있죠. 오늘 앵커 브리핑은 그중에 특히나 아름다운, 그래서 성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두오모의 둥근 지붕, 큐폴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의 성당이 대부분 그렇다지만 이 두오모 성당 역시 평민들의 피와 땀이 모여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13세기에 설계하고 착공했고 14세기에 이르러서야 건축물 대부분이 완성이 됐는데 당시에는 성당을 덮어낼 거대한 돔을 지을 기술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피렌체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술은 진보할 것이고 끝내는 돔과 함께 성당은 완성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세월은 무려 100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오늘 새벽에 사람들의 마음은 엇갈렸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특검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고 논평하고 있죠. 그러나 기업 총수에게 내려진 영장은 기각됐어도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 더구나 뇌물죄는 탄핵 사유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죠. 또한 헌재의 탄핵 심판은 되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제 겨우 석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기다릴 날들은 아마도 그보다 짧으리라는 것. 탄핵 여부는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 정상의 비정상화가 진행된 날들을 되돌리는 일, 무엇보다도 정경유착의 악폐를 끊는 일이 판사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멈춰설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것은 성당 하나의 완성을 기다리는 일보다 결코 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훗날,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그 훗날, 총 463개의 계단, 한 발 한 발 걸어서 그 위에 올라서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일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 또 그 영장 기각이 특검의 수사나 아니면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해서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탄핵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영장 기각이 탄핵 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탄핵 심판이 오히려 더 빨리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백종훈 기자가 다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국회 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인터뷰했습니다. 예. 두 가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증인 숫자를 대폭 줄였다는 것. 따라서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탄핵 소추 사유를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엑기스 중심으로만 줄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탄핵 심판 결정 기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제가 그 두 가지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백 기자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요. 예, 권 위원장이 말씀한 그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예. 헌법 위반 사유가 중요한데 삼성에 관련 그 영장 기각은 헌법 위반 사유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 법치주의 위반,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 또 대통령의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이런 예.
헌법 위반 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잠깐 좀 제가 그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아까 인터뷰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탄핵 사유 5가지로 지난번에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큰 카테고리로. 마지막 카테고리 그건 헌재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헌재가 좀 더 빨리 이 심판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넘어왔던 것을 5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마지막 카테고리 5번째 있었던 것이 법률 위반 사유인데 바로 오늘 그 탄핵 영장 기각이 된 그 뇌물죄의 경우에는 그 마지막 5번째 카테고리는 법률 위반 사유 중에 일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무튼 그 다시 그 탄핵소추위원단이 정리하면서 헌법 위반 사유로만 다시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 법률 위반 사유는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 위원장은 헌법 위반 사유를 중심으로 굉장히 그 핵심 쟁점별로 헌법 위반 사유를 터잡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한 거고요. 사사로운 뭐 법률 위반 사유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심판을 지연시킬 수만 있기 때문에 좀 쳐내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이 결국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또 그 위반이 중대한 위반이냐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 나머지 4가지 사유가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번 주에만 3번째 탄핵 심판 변론이 열렸습니다. 오늘 7차였습니다. 다 합치면. 그리고 아까 권 위원장은 저하고 인터뷰한 다음에 7차 변론을 위해서 또 다시 이제 참여를 하러 갔는데 헌재가 굉장히 그 속도를 빨리 내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낸 그 조사받은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변호사 입회하에 된 것은 다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언을 피하고 있는 앞서 말씀하신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같은 사람들은 그동안의 진술조서 자료로만 탄핵 사유의 판단으로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의뢰해서 헌재가 부탁을 했지만 아직까지 소재가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뭐랄까요? 대통령의 가장 찍은 거리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사람들 중에 2사람이나 이렇게 잠적해버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전략상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직접 증언 없이 그동안의 진술조서로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아까 그 권성동 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변수는 있지만 여기서 변수라는 것은 피소추인 쪽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죠. 그쪽에서 뭐 증인들을 또 굉장히 많이 내민다든가 또 그렇게 내민 증인들이 안 나타난다라든가 하면 좀 더 늦어질 수는 있으나 그런 변수만 제한다면 백종원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음 달 말 정도면 탄핵 여부가 결정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 좀 풀어주실까요? 그 셈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검찰 진술조서가 대거 채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초에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쟁점 변론 그리고 최후 변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쓰는 시간이 약 보름 정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정도가 헌재 결론을 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권 위원장이 염려한 대로 일부 쟁점이나 추가 증인이 뭐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쟁점이 될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달 말쯤이면 또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재가 그 모든 증인을 다 신청한다고 해서 또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거론된 증인들만 해도 웬만한 쟁점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데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안 나타나면 그냥 필요 없다고 또 쳐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하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검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친박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이른바 관제대모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일부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속보 중심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조윤선 장관에게 2번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했는데 혹시 그 사이에 또 해봤습니까? 네, 방금 전에 또 연락을 좀 해봤는데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 특검에서 피의자 소환을 받고 온 뒤에 지금 계속해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내일까지도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현직 장관이 구속이 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나마 좀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1995년에 이형구 노동부 장관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당시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영장이 청구되기 이틀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예. 물론 내일 실질 심사가 있다고 해서 꼭 구속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재용 부회장도 기각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조윤선 장관도 기각될 가능성도 그걸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 그것까지 생각하고 아직까지 예를 들면 직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체부가 상당히 부담스럽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그게 있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주무장관이기도 한데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문체부로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문체부 내부에서도 조 장관이 직을 유지한 채 특검 수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체부 관계자하고 오늘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상식적으로 장관직을 더 수행하기는 힘들 것 같다. 잘 생각해서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만간 좀 거취 표명을 하리라는 예상을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오늘 중요한 내용은 어버이 연합을 동원한 관제 데모 이겁니다. 예. 여기에 정무수석 당시에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일 때 관여했고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청와대 개입 의혹 그 부분이 그때도 제기가 됐었고 사실 그때는 행정관 차원 정도에서 개입한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아예 정무수석이 개입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당시에 저희가 이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보도한 바 있는데요. 예. 그때 청와대 반응은 그런 적 없다 이거였습니다. 이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예. 특검 수사로 그 베일이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활용해 반세월호 집회를 열게 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되면서 정경련이 그때 왜 어버이연합에 돈을 줬는지 또 이 두 조직은 누가 연결했는지 이런 실마리도 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건 다시 말하면 관제 데모에도 전경련이 동원되고 청와대에서 예. 또 재단 설립하는데 자금 되는 데에도 전경련이 동원되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예. 전경련은 지금 사실상 와해 상태긴 합니다만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부터 관제 데모 의혹까지 하면 특검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문화계의 블랙리스트는 말 안 듣는 예술가들을 지원금으로 좀 길들이는 데 쓰였다고 예.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헌법적인 가치를 좀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예. 또 어버이연합을 동원한 관제 데모 역시 청와대가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 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블랙리스트의 경우에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특검이 보고 있는데 이것이 수사위에서 증명이 되면 탄핵소추사의 매우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질문을 더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위안부 문제가 어쨌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의 주제, 반 전 총장의 말 바꾸기 논란입니다. 오대영 기자, 네. 어쩌다가 질문을 안 받겠다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까? 그러게요. 반기문 전 총장은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힙니다. 네. 그리고 위안부 합의 문제는 대선 주자를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혹은 역사인식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입장이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묻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꼬투리 잡기다, 흠집 내기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 묻지 말라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유엔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귀국길에서도 그렇고 입장은 몇 차례 내놓지 않았습니까? 말하긴 했죠. 네. 하지만 애매합니다. 특히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합의가 완전히 끝났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의에 이른 것 축하한다. 올바른 용단,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 타결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런 내용의 합의를 올바른 용단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말이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반 전 총장이 그 점에 대해서는 내용을 환영한 게 아니다. 양국의 합의 자체를 환영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해명을 했지만 그게 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네. 위안부 합의 문제, 협의 문제가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쟁점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네. 여부였고요. 일관되게 일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도 달라진 게 없죠. 외교관으로 이 과정을 쭉 봐왔던 반 전 총장이 그 내용, 법적 책임 내용이 아니라 합의 자체만을 환영했다? 글쎄요. 또 하나 이것도 있습니다. 유엔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런데 지난해 3월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위원회 유엔 사무국 소속에 있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죠. 같은 시기에 피해 할머니들이 유엔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반 전 총장과 합의 내용을 놓고 이렇게 면담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도 내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을 리 없는데 합의 자체가 더 중요하다.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반 전 총장이 앞으로도 이걸 일절 언급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입장을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내가 열심히 임했다, 힘썼다 이런 점을 어제 상당히 부각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팩트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 네.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외교안보 수석하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다치는 거다. 그래서 돈을 다 그분들한테 돌려주고 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법안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국내의 예산으로 이제까지 지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요. YS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핵심인 위안부 피해자법을 자신이 주도했다라는 취지의 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그때는 1993년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수석을 한 건 1996년입니다. 네, 시간 차이가 꽤 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주도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본인이 한 게 아닌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읽히죠? 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 왼쪽에 법안 회의록이 있습니다. 1993년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법 통과될 때의 문서들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나와 있는데 반 전 총장 없습니다. 특히 유엔이 발간한 영감 그리고 당시 인사 발령 기록 보시죠. 반 전 총장은 1992년 7월부터 주미공사로 미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거 1995년 2월입니다. 네. 그런데 법안이 언제 추진됐느냐? 그 사이인 1993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외교안보 수석으로 위안부 문제를 담당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시점이 1996년 이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다른 대선 주자들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주요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 입장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을 제외하고요. 물론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 합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하지 못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뚜렷한 해법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은 질문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백악관을 60년 출입한 헬렌 토머스 기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례한 질문이란 건 없다. 그리고 오늘 퇴임한 오바마 대통령 출입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청꾼이 아니라 회의론자가 돼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요. 네.
대선이 다가올수록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유권자의 궁금증은 더 커질 것 같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통령의 애드립. 즉흥 발언. 그렇습니다. 예. 정우성 전 비서관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공식 발언 중에 즉석 발언, 애드립을 많이 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 왜 원고하고 대통령의 실제 발언하고 다르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표현이 달라진 것은 최순실 씨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원래 대통령이 즉흥 발언, 애드립을 자주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애드립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바로 법은 목욕탕이다 발언인데요. 지난해 초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했던 애드립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속에 딱 들어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고 깨끗해진다. 이제 그런 아주 그 좋은 발상을 했는데 사실 법은 어떤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법이라는 게 이제 차갑지 않고 목욕탕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와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법하면 정의, 평등, 공평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공평하다는 의미에서 저울을 들고 있는 이런 정의의 여신상이 대법원 안에도 서 있기도 한데요. 예. 자, 그래서 대통령의 비유를 듣고 법은 목욕탕이다, 엄마의 품이다 이런 식의 비유들을 듣고 당시에도 기자들이 좀 갸우뚱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라고 당시 기사들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 이게 기사 제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나왔던 기사들이기도 한데요. 자, 알고 보니까 2012년 법무부가 법은 땡땡땡이다 이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을 대통령이 인용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이벤트에 응모됐던 한 그게 있는데 목욕탕 그림을 올리면서 법은 목욕탕이다. 자, 왜 그러냐?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지휘고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알몸이 되는 것처럼 법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평범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유가 이해가 참 쉽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고 해서 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봐주고 하는 게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긴 뭐 목욕탕에 옷 입고 들어간 사람은 없으니까 다 벗고 들어가니까 평등해진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던 모양인데 이 뭐 따뜻하다는데 강조를 했으니까 좀 그 당시에 이런 기사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원래 의도와는 약간 다르게 대통령이 애드립을 한 셈인데요. 예. 자,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지난해 4월 법의 날을 앞두고 법무부가 홍보 영상을 했는데 이 홍보 영상에도 목욕탕 씬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 보시면 누구나 차별 없이 위로받는 곳 이게 바로 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대통령이 강조한 따뜻함이 아니라 법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도. 예. 근데 아무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섞어서 쓴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섞은 보니까. 느낌이 납니다. 예. 그게 아예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통령을 지켜라. 새누리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요. 오늘 대구 경북 당원 간담회에서 자, 대통령의 출당 조치 등은 없다. 징계를 안 한다고 사실상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임명진 위원장. 당이 어려움을 드리는 게 인간적 도리냐. 대통령이 당원이라지만 어떻게 다른 당원이랑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징계의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예. 임명진 위원장은 뭐 당을 쇄신하겠다고 누차가 쳐서 얘기한 바가 있고 쇄신의 가장 핵심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뭐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지난주였죠. 임명진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동물로 말하면 지금 도망가는 형국인데 뒤에서 총질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지 고심하고 있다라고 고민을 드러냈는데 예. 하지만 지난해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참패한 이후에 당에서 국민백서라는 백서를 펴냈지 않습니까? 예. 그 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서로 엉켜서 계속 가는 한 대선 어렵다. 대통령 결국 탈당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이름까지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대로 있으면 과연 그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겠느냐라는 반론들 나옵니다. 예. 그 왜 그 임명진 위원장은 당에 오자마자 친박 핵심들한테
할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누구한테는 할복하라고 하고 누구는 보호해야 한다고 해야 되니까 밑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심수미 기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최 씨의 국정 개입 사건에 대한 연속 보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여기자협회는 심수미 기자에게 제14회 올해 여기자상을 수여했습니다. 여기자협회는 심 기자가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태블릿 PC 특종 보도 등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억지 주장을 해온 변희재 씨와 친박단체 회원 20여 명이 오늘 시상식이 열리는 프레스센터에 나타나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제법 많은 양의 눈이 오겠고 낮에 거의 그치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